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1990년대에 일본의 이즈미회라는 그 암 환자들 한 800여 명이 모인 그런 자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함께 생활하는 그 암 환자들이 지켜야 될 그 규칙은 딱 세 가지였대요. 암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 두 번째는 채식하는 거.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거. 네,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들어온 암 환자 95%가 생존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변화를 완벽하게 돌려내는 것은 저는 과학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마저 무너져 버리면 몸은 더욱더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암 환자들이 보여준 그 기적은 바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실천했던 것, 여기서 바로 그런 생존 치료가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붙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더더군다나 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열심히 완강까지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합격하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요, 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 어떤 외교 관계가 펼쳐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예,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겪지 않고 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게 지금 한 40년 정도의 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관통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분들 어떻게 살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좀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또 전쟁 터지고, 인생에서 큰 전쟁 2번을 겪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전쟁은요,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그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볼 텐데, 먼저 호란과 관련이 있었던 여진족, 그 여진족과의 그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진족, 그 앞에 조선전기 1592년 조선전기 여진족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공부했습니다. 무역소 설치라든지 무역소의 설치라든지 또는 북쪽이니까 북평관을 설치한다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과 같은 교류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쪽 지역으로 또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인 정책이라든지, 사군 육진, 그죠? 사군 육진,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여진족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성장해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나중에 이제 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청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후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금이라는 거예요. 금나라 우리 이미 배웠어. 고려시대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왜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그 여진족과의 관계잖아요. 그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 금나라를 계승한다라는 의미에서 후금이 되는 거예요. 또 조선시대 또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등장을 한 거라 나중에 이제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그들과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쭉 가면서 우선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광해군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시대. 자, 이 광해군 시대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명나라는 분명히 지고 있고 지금 후금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리더 광해군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실리외교, 중립외교의 노선을 채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분명히 명나라가 도움을 줬잖아요. 도움을 줬는데 그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건 뭐예요? 이건 배신이야, 배신. 의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지금 국가란 말이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국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될 뿐이지 국익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광해군은 이제 그 관점에서 비록 우리가 명나라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명나라에 기울었다간 나중에 후금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립적인 외교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역사의 환경 속에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외교를 참 잘했네라는 결과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의 패를 미리 까지 않는 거였어요. 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항상 그 계산을 하면서 그 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참 여러 그 나라들과 상대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까지 보여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해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외교를 제일 잘했던 나라가 이제 고려죠, 고려. 자, 이 강옥리 투항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광해군이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강옥리 투항 사건, 뭐 대동법, 영창대군, 증살, 임목대위 폐위 사건 등과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인조반정이 벌어지면서 결국 광해군은 축출이 되었죠.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 갔다가 결국 제주도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인조는요. 친명배금 이렇게 들어온 이 인조 정부는요.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은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명배금을 외쳤던 그 당시 정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명예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소리도 클 수 있고 왜냐면 이건 의리잖아. 되게 멋져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의리를 지켜야지. 명나라 우리는 도움을 줬는데 우리는 명을 도와줘야지. 왜 그래? 우리 성량의 나라 아니야? 정통한 명물 따진 나라 아니야? 왜 그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명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라인을 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로 돌아가면 찌질해 보이고 뭔가 좀 줏대 없어 보이고 의리 없어 보이고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안 봐도 이게 보이는 거야, 분위기가. 그러면 당연히 이 친명파들의 득세, 친명파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외교의 본질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외교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댓글에서 막 댓글 다는 건 쉬워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막 댓글이 막 달렸을 거야. 댓글 다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후금 세력들, 친금 세력들 막 하면서 막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뭐냔 말이에요. 그 결과는 전쟁이었다는 이야기죠. 전쟁이었고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보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리더는 정세 파악을 잘하면서
어떤 외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시점 속에서 이 인조 정부의 외교는 낙제점이었다. 그저 감정만 앞서고 국익과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리, 그것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국익과 거기에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호란이 터졌고 전쟁이 터졌고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받고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 좋고 감정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면에서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좋은 방향으로 그래 가자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당시에 청나라와 그러니까 인조 정부와의 어떤 이 외교 관계를 보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거짓말을 해. 그리고 막 저 청나라에서 사신 들어오면 막 홀대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외교는 정말 그 뱀 같은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전쟁은 결국 터졌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관계를 맺었고 병자호란 때는 결국 4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좀 이 외교에서 유연함을 좀 보였더라면 저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가요. 청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팔려나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더 외교에서 좀 유연함을 보였더라면, 조금만 더 실리를 좀 가졌더라면, 그 목소리 커지고 그 말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얻는 게 없으면 그게 뭐야? 말을 자제하고 얻는 게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외교는 그래야 되지 않나? 자,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정묘호란 터졌을 때 활약했던 인물들, 정봉수와 이립, 용골산성의 정봉수와 이립이라는 인물들이 활약을 했다. 이 정묘호란 터졌을 때는요, 이 인조 정부가 어디로 갔냐면 인조 정부가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죠. 근데 병자호란이 또 터진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청태족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지금 명나라를 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명나라와 손을 잡고 명나라를 배신하지 않겠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니 명을 치러 갔을 때 혹시 배후에 조선이 명을 도와서 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직접 이 청의 수장이 말을 타고 이 땅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병자호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이 정묘호란 때처럼. 그런데 정묘호란 때 그 왕을 놓친 것을 이 청나라가 이제 안 거지.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뭘 했냐면 강화도로 간 길을 끊어버려요. 가지 못하도록. 결국 그 길이 끊깁니다. 그래서 급하게 턴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산성.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최명길과 김상헌. 이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영화에서도 그 최명길 역을 아마 이병헌 씨가 맡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남한산성 영화에서. 그래서 최명길은 주화파, 김상헌은 끝까지 주전파. 죽더라도 내가 항복은 못한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항복은 못한다. 근데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나라에는 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되죠. 저희 최명길과 김상원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에서 그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조선 내내 이 주전파들, 의리를 지키자고 했던 이 주전파들이 훨씬 더 대접을 많이 받아요. 이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들이 영웅이야, 이들이 영웅.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은 끊임없이 듭니다. 끊임없이 듭니다. 최명길과 김상원이 있었고요. 또 이제 활약했던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임경업. 그 백마산성에서 이 청나라를 막아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임경업 그 부대를 청나라가 만나질 않아요. 그냥 바로 통과합니다. 바로 통과해서 바로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내려와가지고 그냥 강화도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배후에 적을 남겨두고 그냥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건데, 청으로서는 빨리 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후방 부대가 충분히 또 상대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퇴각할 때 또 임경업 부대가 또 활약을 해가지고 또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김준용, 용이라고도 합니다. 용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광교산 전투가 있어요. 지금의 용인입니다. 용인. 광교산 전투에서 또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지금 고립되어 있으니까 군대를 끌고 올라와가지고 용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강화도에서는 또 김상용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강화도의 왕은 못 들어왔지만 또 그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강화도에 들어갔거든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 김상용이라는 인물이 또 그곳에서 화약 창고에서 마지막까지 그 의리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화약 창고에 불을 붙여가지고 터지면서 거기서 순절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진짜 그 스스로의 자결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이슈는 있지만 어쨌건 강화도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어떤 그런 인물로 남겨져 있지요. 자, 바로 인조 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게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인물들인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항복을 하죠. 그 나와가지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삼전도비가 어디 있냐면요, 삼전도 진짜 그 인조가 나와가지고 300구고들의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어떤 그런 항복이었는데요. 그 롯데월드, 서울 롯데월드 잠실 있죠? 롯데월드에서 그 성남대로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우측에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각이 있는데 거기에 삼전도 비가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어로도 쓰여져 있고 여진족으로도 쓰여져 있고 쓰여져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병자호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 이제 엄청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 인조의 아들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소현세자 첫째하고 복림대군도 끌려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문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인조가 너무 열이 받았던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소현세자는 일찍 죽고 복림대군이 왕위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제 효종이 되는 겁니다. 효종.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작가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은, 만약 소현세자가 이때 왕이 올랐더라면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if, 만약 그랬다면, 이제 사실 이제 역사 쪽에서는 만약 그랬다면 이거 안 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소설이 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if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한테 질문하실 때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역사학자는 답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소현세자가 이 인조 뒤를 이었더라면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밌는 상상들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효종입니다. 효종이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치욕, 삼전도에서 309고두리를 하면서 항복식을 했던 그 아버지의 치욕을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벌,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이에요. 청을 치겠다. 대단하죠? 청을 치겠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송시열과 윤휴 같은 인물들. 사실 당색은 달라요. 송시열이 서인당 쪽이고, 윤휴가 남인당 쪽인데도 불구하고, 송시열과 윤휴가 함께 청나라를 치겠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청에 대한 어떤 그 울분, 분개, 적대감, 이거는 모두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아니,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 피해를 많이 줬는데,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노, 적개심이 필요한데, 왜 전쟁을 했으며, 왜 전쟁의 원인은 또 무엇인지 한번 좀 그 맥락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벌을 하면서 이제 그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청나라를 치러 가면 국방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청나라를 치러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청나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러시아를 치러 갈 테니 이제 또 러시아를 치러 가네. 군대를 좀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 북벌을 하기 위해서 청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를 청나라를 도와주는 데 써요. 이게 바로 효정대에 있었던 나선정벌이라는 겁니다. 나선정벌. 러시아를 치러 가는 부대로 사용된 것이죠. 조총부대에 이제 파견된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겼는데 찝찝한 거 있죠. 이겼는데 찝찝한 거. 이거 묘한 승리. 묘한 승리. 그러니까 아무도 승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랑캐를 도와서 싸운 거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될 오랑캐를 도와가지고 싸운 거니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여튼 이 광해군 인조 효종으로 이어지는 이 외교의 모습들은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외교란 무엇이고 국익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자, 효종 때 이제 이런 그 북벌이 있다가, 자,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숙종 때로 옵니다. 자, 숙종 때로 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와의 어떤 그 영토 분쟁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과연 청과 이 조선의 그 영토의 경계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해요. 백두사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 경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압록강 쭉, 그러니까 북쪽은 청나라 땅, 남쪽은 조선 땅.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쪽이에요. 동이 토문인데, 토문강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 이제 백두산 이제 비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비석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위 압록이라고요. 서위 압록. 이건 이제 경계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동이 토문이야, 토문. 여기 지금 이게 두만강 아닙니까? 두만강. 그죠? 그런데 조선의 지도를 보면 토문강이 있어요. 토문강이 어디 있냐면, 토문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면 조선의 영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영토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문강은 중국식 발음으로 두만강이다. 그러니까 두만강을 중국식 발음하면 토문. 두만강 토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토문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두만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토문강이 이거, 두만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선은 토문강은 토문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여기를 우리는 간도 지역이라고, 간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여진족의 그 발상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요. 청나라가 막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산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이제 대거 올라가서 많이 사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도 걷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과연 누구 땅이냐. 이게 지금 백제정계면 굉장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건 네, 이렇게 백제정계면 숙종대 세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북한군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멸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뜨거움이 가라앉는 거야. 이제는 청나라를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구호보다는 청나라에 갔다 온 그 학자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멸청을 외치는 대신 청나라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북벌 대신 북학. 이 북도 역시 마저 청나라예요. 똑같아요. 북벌이나 북학이나 다 북은 청나라예요. 이제는 배우자. 정조시대가 되면요. 이제는 배우자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박제가. 두 사람의 공통점 모두 청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청나라 너무 오랑캐 따위들이라고만 생각했던 청나라가 이렇게 발달해 있을 거라고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쭉 가가지고 대한제국 시기로 옵니다. 한참 뒤로 가야 되겠죠. 이때가 되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해요. 아예 이 지역을 그냥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보살핀다니 이거 거의 행정구역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요. 일본과. 이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냐면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는 외교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간도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우리가 회담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외교권이 없으니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없으니까 우리 대신 누가 들어가면 일본이 들어가요. 일본이 들어가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에 대해서 청나라와 협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일본이 이 땅은 청나라 땅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하, 이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그죠? 이게 바로 간도협약이에요. 간도협약. 이러면서 이 간도라고 하는 지명도 이제 지도에서 사라졌고 이제 지워지는, 우리 어떤 그 인식 속에 지워지는, 눈으로는 이제 볼 수 없어요. 지도를 통해서는요. 그 지명 자체가 없으니까. 오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분명히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간도협약이 체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북방 민족, 여진족과의 어떤 청나라와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외교였고요. 자, 이제 다음은요. 다음은 일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우리가 이제 북방, 여진족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일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여러분들 임진왜란 그 직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원인을 줬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그 여진족의 부평관이라면 일본 동쪽에서 오는 거니까 동평관. 이런 것들도 만들고 뭐 또 문도 열어줬죠. 삼포, 삼포도 또 열어주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뭐 스시마 정벌도 보여주고 뭐 이런 모습들 보였는데 결국은 임진왜란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조직이 권력이 강화되냐면 비변사 권력이 강화됩니다. 비변사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비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변방을 준비하는 기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비변사의 기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원스톱,
원스톱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야.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원스톱으로 결정을 해주는 곳이에요. 전쟁이니까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삼포, 세종 때 열었던 삼포에서 외란이 벌어집니다. 중종 때. 그때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때는 임시기구였는데 을묘년, 명종 때죠. 이때는 거의 뭐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난동을 일으킵니다. 이 을묘외변이에요. 이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돼요.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자. 상설기구가. 그러다가 임진왜란 터지면서 그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비변사의 기능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변사의 기능이 막강해지니까 의정부 6조는 당연히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 그 정승들도 비변사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되니까 굳이 뭐 의정부 따로 6조 따로 이게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다 비변사에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의정부 6조 체제의 기능이 이제 약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 비변사가 절정의 권력을 누렸던 데가 바로 세도정치기.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소수가문, 안동인시, 풍영조씨에 의해서 이 비변사가 좌지우지되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왕권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결국 이 비변사는 폐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기구 임진왜란이 미쳤던 영향을 한번 보면서 흐름을 봤고요. 그 다음 중앙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군은요, 원래 5위 체제였습니다. 5위 체제였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건 뭐 그냥 뻥뻥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왜 뚫렸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군대를 차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차출이. 왜? 다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16세기에 왜 대립제라든지 군적 수포제를 통해서 포를 내고 막 군대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뭐 옷감이 지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옷감 세워놔? 국경에다가 옥경 세워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느니 이제 직업 군인으로 가자. 직업 군인으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 5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병, 그러니까 군대 체제라고 하는 의무병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는 모병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병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독님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해당 사항은 없으시겠네요. 네. 근데 이제 모병제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과연 이제 이 시스템대로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는 게 맞느냐? 왜냐면 이제 월급들도 계속 올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직업 군인으로 가는 건 어떠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군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선 5군형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임진왜란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이 훈련도감은요. 특히 임진왜란 때 지금 이게 이제 살짝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휴전기가 있어요. 예. 그 초반부에 반짝했다가 그냥 계속 휴전기가 있다가 맨 막판에 이제 또 한번 붙는 거거든요. 그 휴전기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 야, 우리가 지금 조총 때문에 밀린다. 우리도 조총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훈련도감이. 그래서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수병. 삼수병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직업군이니까 세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수미라는 세금을 통해 가지고 삼수병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삼수병 말 그대로 포수, 사수, 살수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 포수가 총 쏘는 거예요. 예. 사수가 활 쏘는 거. 살수가 창부대죠.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로 이어지는 이 부대를 지금 삼수병을 지금 조직해가지고 훈련도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이게 다 인조대입니다. 네, 호란 과정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걸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 게 금융형이에요. 숙종 때. 그래서 이제 5군형이 완성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5군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로 이게 임진왜란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6조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비변사 체제를 강화시켰죠. 의무병 제도에서 모병제 체제로 전환시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군대가 이제 의무병에서 모병제로 갔다가 이건 엄청난 쇼킹한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 변화를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지방군도 마찬가지예요. 영진군 체제였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이게 영진군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 지역민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예비군 시스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알아서 지켜야 되는데 알아서 지키질 못하는 거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전쟁의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들이다. 군인들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해서 원래 양반들은 군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소고군이라고 해야죠. 양반부터 노비도 원래 군대는 안 가요. 이게 재산이니까. 하지만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소고군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거. 뭐 예비군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뭐 군대 가지는 않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비 체제는요, 진관 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에서 진관 체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관 체제는 그러니까 축구 시합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역 방어라고 보시면 돼요. 진관 체제는 각각의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지 않잖아요. 동네 축구는 어때? 와, 공 보고 다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동네 축구 비하입니다. 그래요. 요즘 동네 축구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직은 뭐 이제 이렇게 공을 보고 따라다니지는 않잖아요. 자기 축구를 잘하면 조직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군인들이 많이 필요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16세기에 포를 내고 다 군대를 빠져버린다고 하니까 그 지역방어 체제가 운영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바꾼 게 재승방략이에요. 재승방략은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 중앙에서 장수가 와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군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중앙에서 와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때 큰 패착이 옵니다. 왜? 중앙에서 빨리 장수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 시간도 많이 걸려. 지금 막 일본은 너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게다가 그렇게 싹싹 모아가지고 방어선을 쳤어. 근데 이게 뚫려버리니까 후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관체제였으면 여기 지역방어니까 여기가 뚫려도 그 다음 라인이 또 있잖아요. 알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재승방략 체제 속에는 그게 다 뚫려버리는 거야. 한 라인이 뚫려버리니까 뻥! 그래서 여러분들 충주에서 뚫리니까 그 서울까지 와버리잖아요. 임진왜란 때. 신림이 무너지니까 바로 와버리잖아요. 그래 다시 진관체제로 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방어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중앙 정치 비변사 기능의 강화, 그리고 군대 조직, 이렇게 모병제, 오군영과 소고군 체제의 어떤 전환을 가져왔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쟁은 그렇죠, 뭐.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끝났어요. 임진왜란 끝나니까 이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밀려나서 정말 그 나중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 외교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조선 원정, 조선 정벌에 나는 나선 사람이 아니다.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나는 그거 안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권력을 쥐었으니 이제 우리와는 외교 관계를 맺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끌려간 포로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것도 돌려주는 어떤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약족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외교가 다시 재개된다는 걸 선언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유정이 누구냐면 이제 사명대사예요. 사명대사. 이 유정을 그 회답 겸 쇠환사. 회답 겸 쇠환사를 이렇게 직위를 줘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가서 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쇠환사. 포로 다시 환국. 다시 돌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가서 3,000명 이상의 이 조선인들 다시 데려오는 그런 모습들. 이제 요게 이제 풀리니까 이후에 이제 기후 약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해군 때입니다. 기후 약조를 통해 가지고 일본과 수교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광해군의 이 외교 라인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그 중국 쪽 외교, 일본 쪽 외교 이걸 보면 알겠지만 뭔가 그 이후에 있는 이 인조 정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뭔가 좀 색깔이 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 전략을 선택하는가가 이제 선택의 어떤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광해군 정부의 어떤 그 외교 라인과 인조 정부의 외교 라인은 좀 다르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게 좀 더 옳았을까 한번 평가해 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하면서 이미 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쪽 라인이 좀 더 외교에서 어떤 좀 그 실리를 좀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 의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역사니까 좋잖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의견, 책임이 없어. 역사니까. 다만 우리는 보고 배울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의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쇠한겸 회답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이후에 통신사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 물론 이제 이 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개도 이제 일본에 보냈지만 이제 이게 임진왜란이 끊기면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 문화의 흐름 자체가 중국과 조선을 거쳐서 일본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수신사가 있어요. 개항 이후에. 개항 이후에 가면요, 이 수신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양의 문화를 일본에 들여왔고 일본의 문화를 또 우리 조선에 알려주는 어떤 그런 이게 흐름이 바뀌어요. 조선이 일본으로, 일본이 조선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막부의 권위를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일본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정말 그런 건 있어요. 통신사가 갔을 때 진짜 일본 문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통신사의 글 한 번 받으려고 정말 줄을 서요. 조선통신사의 그 글을 받으려고 줄을 서요. 최고거든. 글을 너무 잘 쓰거든. 조선 선비들이 너무 글을 잘 쓰거든. 그 글 하나 받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여기에 또 막 차오르는 역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문인의 나라가 아니라 무인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통신사에 달려들었던 그 문인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무신의 그 밑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신들은 각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그 하나의 모습만을 갖고 전체를 다 평가해버리는 건 좀 이렇게 역사를 좀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 통신사가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가 됩니다. 숙종 때가 되면서 이슈가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울릉도 독도 문제가 이제 이슈가 돼요. 숙종 때. 여러분들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죠? 세상에나.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 독도는 무슨 독도? 울릉도를 일본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울릉도를.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하도 왜구들이 많이 오니까 섬을 비워두는 거예요. 공도 정책이라고 하죠. 거기에 백성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지금도 왜 중국 그 많은 어선들이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꽃게 막 이게 막 쓸어가면은 이거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섬에 백성들이 있으면 관리가 참 어려운 거라. 그 당시 무슨 엔진 있는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섬을 좀 비워두자. 백성들을 좀 육지로 철수시키자라고 했던 것. 이게 섬을 비워두는 공도, 비어있을 섬을 비워둔다. 공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 여기에 강치라 그래가지고 왜 그 물개류, 바다포유류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거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지방에서 나오는 기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본 어부들이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부들이 일본 어부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자꾸 어로 활동을 하니까 너 여기 왜 우리나라에 왜 들어오냐? 라고 해가지고 열 받겠죠.
그 열받는 어부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용복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안용복이라는 인물. 이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진짜 대단한 게 일본에 직접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왜 우리 땅이다. 이거 화격을 받고 와요. 일본으로부터 화격을 받고 옵니다. 그것도 들어갈 때 왜냐면 이제 조선 어부를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일본에 가면 그죠?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관리 옷을 사갖고 그 당시 남대문 시장이 어디겠어? 예, 그런 식으로 관리의 옷들을 이렇게 사갖고 변신을 한 거예요. 가짜 관리가 돼가지고 가서 일본 거 교섭을 하는. 와 이건 또 뭐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조정으로부터 맨 처음 판결은 뭐냐면 사형이 내려져요. 조선에서 관리사칭죄. 예. 근데 어쩌거나 이게 어떤 외교 활동의 공로가 인정되어가지고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가져왔던 어떤 그런 흔적들, 울릉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약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만 그 당시엔 또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예. 어쨌건 숙종 때 이 안용복 문제, 그러니까 숙종 때 백두산 청계비 또 안용복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있었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 독도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아예 그냥 우리가 이제 관리한다 이게 딱 명문화 되어 있는 거죠. 뭐 그 전부터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제 건데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그냥 빔이라고 할게요. 빔. 얘 이름은 빔이에요. 근데 일단 제가 뭐 이름표 이런 거 안 썼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운 어떤 사람이 이거는 이름도 안 써 있고 누구 거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줬어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사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 이거 내 거 맞잖아. 내가 여기 이름 안 썼다고 해서 이게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독도가 그런 거예요. 독도는 일본인들이 제가 아무리 이걸 지금 좀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건 억지가 너무 심해요. 일본 측 주장은 이거야. 너희들은 독도를 너희 섬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일본은 명확하게 그 태정관, 그러니까 그 지금 근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정부 들어서기 전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거기서 명백히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아주 이거는 문서화 해놨어요. 문서가 있어요. 그건 뭐 명백히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일본은 뭐냐면 그래 일본 영토는 아니었어. 그런데 계속 버려진 섬이라서 우리가 차지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한 거야 이거. 무인도잖아 이거 우리가 차지한 거야. 무슨 소리냐. 여기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 너희들 그러면 이 독도가 너희들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근거 내놔봐. 일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독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어요. 우리 역사서에 독도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걸 빔이라는 이름인데 이걸 안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이거 이름도 없잖아. 이거 너가 빔이라고 했다고 이게 빔이라는 증거 있어? 이렇게 억지를 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여기다 이름 안 적어놨다고 해서 이게 내 게 아니냐고. 그럼 내 건데 굳이 내가 이름을 안 적어놔도 되잖아. 그리고 내 건데 내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지금 일본이 지금.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땅이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것이죠. 독도가. 그런데 결국 이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러시아 배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 시바는 이 대한제국 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기 지금 1900년도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지금 분명히 했는데 여기도 지금 독도라는 이름 또 안 써요. 이거 안 쓴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니냐고.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들은 너희들이 언제 독도라고 써보지도 않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일본 시바난의
10만여 년에 강제로 편입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사실 어찌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독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조선 반도를 침탈하기 전에 이미 제일 먼저 침탈한 게 독도이기 때문에 독도야말로 가장 먼저 일제로부터 강점된 식민지 1호 지역이 바로 독도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운 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또 오늘 참 역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리적 공간과 시간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간도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역사로 계속 남아서 지금 이렇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도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섬을 비워두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빌미를 주면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역사는 이런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이렇게 이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참 이 좋은 사례들이 워낙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